안녕하세요. 자, 21강입니다. 21강은 고기후 연구와 기후변화의 요인이라고 제목이 붙여 있죠. 고기후 연구라는 거 이제 옛날 기후, 과거의 기후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연구 방법을 볼 거고, 기후변화의 요인은 기후가 요즘 변하고 있잖아요. 그 기후변화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고기후 연구 방법을 볼 건데요. 그 첫 번째로 빙하 코어가 나와 있어요. 자,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빙하입니다. 여러분, 이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맞아요.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눈이 이제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그 눈이 얼음 덩어리로 변한 걸 우리가 빙하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빙하라는 건 수천 년 동안 쌓인 눈이 얼음으로 변한 게 바로 빙하고요. 우리가 이제 빙하를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과거의 기회를 알고 싶은 건데, 요 빙하를 연구실로 가지고 갈 때 빙하가 너무 크니까 이거 통째로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잘라야 돼요. 그래서 빙하를 자른 그 조각을 우리가 빙하 코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빙하를 자를 때, 그러니까 빙하 코어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자르면 될까요? 안 됩니다. 빙하라는 게 이제 과거부터 눈이 차곡차곡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과거의 정보가 있고 위로 갈수록 더 최근의 정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빙하를 자를 때는 아래부터 위까지가 나오도록 이제 기둥 모양으로 빙하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빙하 코어를 잘라냅니다. 오른쪽 위에도 띄워보면 이것도 역시 빙하 코어예요. 줄무늬가 보이죠? 이 줄무늬들이 이제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빙하 코어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빙하라는 얼음 속에 공기 방울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얼음을 보면 얼음 속에 이제 공기 방울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빙하에도 공기 방울이 있는데 그 공기 방울 안에 있는 대기 성분은요. 지금 대기 성분과는 달라요. 그때 눈이 쌓일 당시의 대기 성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기 방울 속의 성분을 분석하면 과거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과거의 이산화탄소 농도 알 수 있겠죠. 지금의 이산화탄소 농도랑은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라는 건 온실개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기온이 높은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과거의 기온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요건 이제 쉽고,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두 번째는 빙하 얼음을 구성하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입니다. 말부터 어렵죠. 뭐 산소 동위원소 비율 이런 말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요걸 이용하면 과거의 기온을 알 수가 있어요. 과거의 기온이 어땠는지. 근데 요 말을 봅시다. 빙하 얼음을 구성하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라는 말,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빙하 얼음이래요. 여러분, 얼음이라는 거는 물이 엉 거니까 우리 H2O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H2O 안에 산소가 있습니다. 요 O가 있잖아요. 근데 산소는요, 사실 질량수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산소가 16산소, 17산소, 18산소 이렇게 종류가 나뉘거든요. 얘네 모두 다 산소예요. 근데 질량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산소의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동위원소.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16산소, 제일 가벼운 애랑 18산소, 무거운 애를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라고 하면 우리는 16산소분의 18산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아래 그림을 볼게요. 자, 요게 바다입니다. 바다도 물로 이루어졌으니까 바다에도 이 H2O에서 O 산소가 있겠죠. 16산소도 있을 거고 18산소도 있을 거예요. 17산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16이랑 18만 일단 볼 거라고요. 자, 이렇게 16산소랑 18산소가 있는데요. 바닷물은 증발해가지고 대기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증발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16산소가 더 증발이 잘 될까요? 18산소가 더 잘 될까요? 가벼운 애가 더 펄펄펄 잘 증발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6이랑 18 중에 더 가벼운 16산소가 더 증발이 잘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16산소랑 18산소가 증발이 돼가지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 가지고 우리는 뽕뽕뽕 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눈들이 쌓여가지고 빙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빙하가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기온이 조금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온이 낮아지는 상황, 즉 이제 과거에 빙하기가 온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빙하기야. 기온이 훅 하고 낮아졌어. 그럼 증발이 잘 될까 안 될까? 증발이 잘 안 되겠죠? 기온이 낮으니까 증발은 잘 안 일어나요. 그럼 16산소의 증발량도 줄어들고 18산소의 증발량도 줄어드는데 여러분 18산소 같은 경우는 얘는 워낙에 이제 무거워가지고 증발이 잘 안 되던 애가 기온까지 낮아지면 증발이 정말 안 되겠죠. 반면에 16산소는 물론 증발되는 게 줄어들기는 하되 좀 가벼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증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면 둘 다 증발되는 양이 감소하지만 16산소보다 18산소는 더 훅하고 증발이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대기 중에 16산소분의 18산소의 변화를 생각해 볼게요. 대기 중에 지금 16산소와 18산소 중에 둘 다 감소하지만 18산소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산소분의 18산소 값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기에서 눈이 만들어져서 그 눈이 쌓여 빙하가 되니까 빙하에서도 똑같이 16분의 18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바다에서 증발된 걸로 눈이 만들어진 거니까 바다는 또 대기랑 반대일 거란 말이에요. 바다에서는 16산소분의 18산소가 반대로 증가할 거예요. 왜냐면 18산소는 덜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방금 요 설명이 이해가 가면 좋죠. 사실 우리 원리를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풀려면 어느 정도 좀 결과 값도, 결과 개념도 암기를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자, 오른쪽에 제가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자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기온과 비례하는 경우와 기온과 반비례하는 경우로 나눠놨거든요. 우리는 이제 대기에서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 그리고 빙하에서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기온과 비례해요. 그러니까 빙하에서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높을수록 그 당시 기온이 높았다는 거고 빙하에서 낮을수록 그 당시 기온이 낮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빙하를 이용해가지고 과거의 기온을 추정하고자 하는 거니까 빙하에서 산소 동위원소 비와 기온이 비례하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산소 동위원소 비를 정의했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빙하를 이용해서 기온을 알고 싶은 거니까 비례라고 했을 때 좀 연구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 반대로 바다에서 바닷물인 해수 아니면 그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 속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기온과 또 반비례한다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빙하코어를 이용한 고기후 연구 방법이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간단한 거니까 편하게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나이테야. 나이테라는 거 우리가 나무를 자르면 나무 단면에 동글동글 나이테가 나와 있죠. 여러분 나이테라는 게 대체로 뭐 1년에 한 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1년에 한 줄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다음 해에 또 한 줄이 만들어지는데 그 1년 동안 나무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나무가 단면이 이제 뚱뚱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나이테 간격이 넓겠죠. 근데 반면에 1년 동안 나무가 아주 조금 자랐어요. 허리 둘레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그 나이테 두 개 사이 간격은 좁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테 간격을 통해 기후를 알 수가 있는데요. 나이테의 간격이 넓으면 그만큼 그 당시 나무가 잘 자랐다는 거니까 나무가 잘 자라려면 비가 많이 내렸을 거고 햇빛도 많이 받았겠죠. 즉 고온 다습했다는 거고요. 나이테의 간격이 좁다는 건 나무가 그만큼 자라기 어려웠다는 거, 그러니까 한랭 건조한 기후였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화석입니다. 자, 근데 화석은 우리 표준화석이 있고 시상화석이 있어요. 표준화석은 우리 고체지구 단원에서 배웠듯이 그게 어떤 시대에 만들어진 건지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고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얘는 좀 예민한 생물의 화석인 거죠. 예민해가지고 특정 환경에만 살 수 있는 생물의 화석을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사리랑 산호가 있습니다. 고사리 지금 사진도 같이 띄워놨는데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주로 살기 때문에 고사리 화석이 나온다. 여기 옛날에 따뜻하고 습했구나. 이렇게 기후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산호 화석이 나왔다.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당시 환경을, 기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가 이제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넘어가가지고, 내가 이 사진을 넣어놨네. 선생님이 나이테 사진을 이제 넣으려고 사진을 찾다 보니까, 나이테가 요 과자 아세요? 고구마 과자라고 하나? 동글동글. 약간 좀 옛날 과자인데, 요 과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 과자를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과자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까먹었네. 그래서 우리 고구마 과자랑 비슷한 나이테 시성화석까지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인위적인 요인이 있어요. 자연적인 건 우리 인간이 뭐 어찌할 수 없는 진짜 자연 때문에 일어나는 기후변화고, 인위적인 요인은 우리 인간 때문인 거죠. 자, 먼저 자연적인 요인을 먼저 보면, 자연적인 요인은 지구 바깥, 외적 요인이 있고, 지구 안에서 지구 내적 요인이 있어요. 지구 외적이란 거 우리 지구 바깥이니까 이제 우주에서의 어떤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 외적 요인에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태양 활동의 변화예요. 우리 지구의 중심별이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태양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태양이라는 애가 항상 같은 활동성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도 있고, 좀 활동을 활발하지 않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태양 표면을 보면 돼요. 태양의 표면을 보면 점이 있거든요. 검은색 점이 있어서 그걸 흑점이라 부르는데, 그 흑점의 수가 많을수록 태양이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흑점 수랑 태양의 활동이 비례하고요. 흑점을 보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 표면에 이렇게 검은 점이 바로 흑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흑점 수가 많을수록 태양이 활발하니까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많아진다. 그에 따라 지구의 기후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의 활동 정도에 따라.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기후변화 요인 요 화면에서 2, 3,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자세히 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읽어만 볼게요. 일단은 동그라미 2번에 우리 지구 자전축 방향 변화. 지구의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어진 방향이 변하는 거. 그거를 세차 운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는데 그게 얼만큼 기울어졌는지, 그 기울기에 따른 변화가 있을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은 지구 공전궤도. 지구가 우리 태양 주변을 도는 공전궤도 있잖아요. 그거는 타원 모양인데 그 타원이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그 이심률에 따라 또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2, 3, 4번을 이따가 자세히 볼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지구 내적 요인으로 또 넘어가 보면, 지구 내적 요인 중에 지구를 기후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만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수륙 분포의 변화. 수륙 분포라는 건 대륙 있죠. 땅들의 배치가 변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륙 분포가 변하면 우리가 대륙 있는 곳과 해안 가까이 있는 곳은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이렇게 기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의 배치가 달라지겠죠. 대륙과 해양의 특징이 다르니까. 뭐 대표적으로 비율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대륙의 배치가 달라지면 바닷물에 흐르면 해류도 좀 변화하게 되겠죠. 그럼 그에 따라 또 기후변화가 나타나겠죠. 자, 두 번째, 빙하의 면적 변화. 빙하 있잖아요. 아까 빙하 코어 할 때 나왔던 그 빙하의 면적에 따라서도 기후가 변할 수가 있어요. 일단 빙하의 면적이라는 거, 우리 지구가 따뜻하면 빙하가 녹으니까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 거고, 우리 지구가 추우면 빙하가 늘어나겠죠. 빙하의 면적이. 근데 빙하라는 거는요, 굉장히 반사율이 높을 때예요. 높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우리 지구 그 표면의 상태에 따라 반사율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식물로 뒤덮여 있을 때랑 뭐 아스팔트일 때랑 빙하가 있을 때랑 다 반사율이 다르겠죠. 근데 빙하는 굉장히 반사율이 높을 때예요. 그러면 만약에 빙하 면적이 줄었어. 빙하 면적이 줄면 지구의 반사율이 줄겠죠. 그러면 그만큼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많아질 테니까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이해하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은 화산 활동이에요.
화산 활동은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용암 나오는 거 말하는데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땐 용암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사진처럼 무섭죠? 화산재도 나옵니다. 화산재는 되게 작은 가벼운 가루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화산재가 이제 펑 하고 나와가지고 되게 높은 곳까지 거의 성층권 높이까지 올라가가지고 지붕처럼 쫙 이렇게 깔려요. 그러면 여러분 화산재도 역시 반사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화산재가 지붕처럼 깔리면 화산재 때문에 이제 태양 복사에너지가 반사가 되겠죠. 즉 반사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에 따라 우리 지구의 기온은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구 기후변화의 자연적이면서 지구 내적 요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 요인도 볼게요. 인위적 요인은 우리 인간 때문이야. 우리 인간 활동 때문인데 우리 인간이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이러한 활동들을 했어요.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을 했고 산림 벌채, 그러니까 나무들을 다 베어냈고요. 교통량, 자동차 너무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제가 지금 써놓은 요 세 가지의 인간 활동 모두 다 공통점이 이런 활동의 결과로 우리 지구 대기에 온실기체가 증가합니다. 특히나 온실기체의 대표 주자인 이산화탄소, CO2가 증가해요. 자, 이렇게 온실개체가 증가하면 지구에서 온실효과가 적당히 일어나지 않고 더 증가해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걸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인위적 요인을 이렇게 슉슉슉 빨리 말하는 게 이 인위적 요인에 대해서 우리 다음 강에서 아예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빨리 말한 거고요. 우린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는 아까 예고했듯이 지구 기후변화의 자연적인 요인 중에 지구 외적 요인 중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을 이제 볼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우리 그 전에 지구의 계절 변화가 생기는 이유부터 봐야 돼요. 우리 지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 변화는 왜 생기는 걸까?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 지구는 스스로 도는 자전을 하죠.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을 할 때 그 자전에 축이 있을 거예요. 축. 그 자전축은요,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 점선은 그냥 기준선이에요. 만약에 똑바로 서 있다면 점선과 같을 텐데 실제로 지구의 자전축은 검은색 실선처럼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자전축과 수직하게 그린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지구의 적도인 겁니다. 우리 적도의 위쪽을 북반구라고 하고 아래쪽을 남반구라고 하죠. 그때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지금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면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전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번엔 지구의 자전뿐만 아니라 지구가 공전하는 모습도 보여줄게요. 자, 우리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는데요. 지구가 태양 주변 공전하는 궤도는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궤도예요. 그리고 우리 태양은 그 타원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타원이라 하면 타원에 초점 있잖아요.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곳에 태양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 지구가 공전하고 있어요. 자, 지구가 태양 주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는데 공전궤도 타원이고 태양은 지금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곳에 위치하죠. 그럼 생각해봐. 지구가 태양 주변 공전하면서 지구랑 태양 사이 거리는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구랑 태양 사이 거리가 제일 가까울 때가 있고 제일 멀 때가 있어요. 우린 제일 가까울 때를 근일점이라고 하고 제일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근일점일 때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펜을 띄워가지고 지금 요게 이제 적도니까 이 적도 위가 북반구고 여기가 이 아래쪽이 남반구잖아요. 근데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요렇게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우리 북반구 쪽에는 북반구에 사는 사람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남반구 쪽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좀 그래도 거의 수직 정도로 높은 각도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남반구 쪽에서
더 이제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우리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는 방향 그리니까 남반구 쪽에 더 집중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반구가 뜨겁다는 거야. 그럼 이 근일점에서 우리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가 여름이라는 거야. 이렇게 계절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원일점도 마찬가지야. 자, 원일점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쭉 들어온다. 지금 어디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적도 위 북반구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인 거야. 됐죠? 자, 요렇게 계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계절의 변화는 왜 생겨? 라고 물어보면 5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지구가 공전 궤도가 타원이니까 태양이랑 가까울 때 여름이고 멀 때 겨울이에요. 근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북반구랑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잖아요. 우리 북반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여름이잖아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니고 계절의 변화가 왜 생기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북반구랑 남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기온의 연교차라는 건 1년 동안의 기온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1년 동안 기온이 제일 높은 여름과 1년 동안 기온이 제일 낮은 겨울이 얼만큼의 기온 차이가 나는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름은 덥긴 하지만 너무 더워. 겨울은 춥긴 하지만 겨울이 너무너무 추워. 그러면 1년 동안의 기온의 연교차가 큰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온의 연교차인데요. 지금 현재는 북반구는 근일점, 그러니까 태양이랑 가까울 때 겨울이에요. 가까울 때 겨울이다? 겨울이 그래도 그나마 좀 따뜻하겠네. 겨울에 태양이랑 가까우니까. 그리고 북반구는 원일점, 태양이랑 제일 멀 때 여름이에요. 멀 때 여름이야? 그럼 여름이 그나마 조금은 시원하겠네. 그래서 현재 북반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북반구에 살잖아. 남반구에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제 영상이 글로벌해진다면 대부분은 우리 한반도 위에서 듣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반구에 살아서 다행이다. 왜냐면 북반구가 겨울이 그래도 조금 따뜻하고 여름이 좀 시원한 편이다. 그러니까 남반구에 비해서는 연교차가 작은 거죠. 남반구는 좀 불쌍해요. 남반구는 근일점, 태양이랑 제일 가까울 때 여름이니까 여름 완전 더울 거고, 그리고 원일점, 태양이랑 멀 때 겨울이니까 겨울 더 추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온의 연교차를 비교해보면 북반구보단 남반구가 더 큰 겁니다. 요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요거를 이해해야지 이제 기후변화의 외부적인 요인도 이해가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할 때 평상시 모습을 잘 이해해야지 엘니뇨 라니냐가 이제 설명이 됐듯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세차 운동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세차 운동이라는 거 지구의 자전축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지구의 자전축이 26,000년을 주기로 회전하는 운동이거든요. 마치 팽이처럼. 지구 자전축이 휴 이렇게 팽이처럼 도는 게 바로 세차 운동이에요. 세차 운동이 일어나는 것 좀 보여줄게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세차 운동 이렇게 치면 세차 운동을 보여주는 되게 좋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요게 바로 세차 운동이에요. 보이세요? 마치 팽이처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쵸? 이런 게 세차 운동인데 우리 지구도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돌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려졌는데 한 반바퀴 돌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순간이 생기는 거야. 세차 운동이 뭔지 알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파워포인트를 켜고 세차 운동은 우리 지구 자전축이 26,000년을 주기로 회전하는 운동이래. 그럼 지금은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하면 26,000년의 절반 13,000년이 지나면 지금이랑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볼게요. 자,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까 전에 우리 봤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북반구는 다행이다. 우리 북반구에 살아서 근일점 가까울 때가 겨울이고 원일점 멀 때가 여름이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반구는 반대로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에서 겨울로 우리 북반구보다는 연교차가 크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이거나 혹은 지금으로부터 13,000년이 지난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이 지금 현재와는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계절 배치가 달라질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이제 근일점에서 태양 복사에너지 적도 위인 북반구 쪽에 많이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근일점에서 우리 북반구가 여름인 거예요. 그리고 원일점에서 태양 복사에너지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 적도 아래쪽 남반구에 많이 들어오겠네. 그럼 원일점에서는 남반구가 여름인 거야. 지금이랑 반대인 거죠. 그리고 북반구가 13,000년이 지나면 여름이 더 더워지고 겨울이 더 추워지겠죠.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13,000년 후에는 우리는 죽었을 테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진 않겠죠. 그때 우린 죽으니까. 자, 근데 가정을 하는 거죠. 그때쯤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 있죠. 기온의 연교차를 현재와 13,000년 후를 비교를 해볼게요. 언제가 더 클까요? 13,000년 후가 더 크겠죠. 반면에 이제 남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13,000년 후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워가지고 막 13,000년 후에는 뭐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지고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묻지 않고 우리가 지금 세차 운동을 배웠는데 세차 운동이랑 뭐 이심률 변화랑 이렇게 두 가지 변화를 한꺼번에 이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두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스스로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세차 운동이었고요. 이제 넘어가가지고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를 볼게요. 잠시 레몬 녹차를 먹겠습니다. 레몬 녹차. 제가 이거 복숭아 녹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게 편의점에서 1,000원이에요. 엄청 싸잖아요. 근데 이 복숭아 녹차가 엄청 맛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제 아침에 등교할 때 물을 사오는지 책상 위에 이 복숭아 녹차가 있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처음으로 레몬 녹차를 도전해봤는데 충격. 레몬 녹차는 조금 노맛. 복숭아가 맛있네. 자, 먹고 힘을 내서 자전축 기울기 변화도 보겠습니다. 지금이 사실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살짝 피곤해요. 힘을 내서 해볼게요. 자, 지구가 지금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다고 했는데 그 자전축 기울기는 41,000년을 주기로 21.5도에서 24.5도 범위 내에서 좀 변합니다. 자전축 기울기 정도가 이렇게 마치 진동하듯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면 지금은 23.5지만 그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볼 건데 지금 여기 가운데 어떤 귀염둥이 쫄라맨이 있고 뭐 하지, 춘추분, 동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그림을 같이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거 사실 지구과학 2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구과학 1에서는 몰라도 되는데 이 자전축 기울기를 설명하려면 남중고도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남중고도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심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보는 하늘이라고 생각할게요. 하늘. 이 사람이 보는 하늘. 그리고 이쪽이 이제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태양은 어느 쪽에서 떠요?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해는 서쪽에서 절대 안 뜨는 거야.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야. 그리고 서쪽으로 지는 거야. 그래서 해는 이렇게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운동을 해요. 근데 우리 춘분날, 이제 봄이죠. 추분날, 가을이죠. 그때는 태양이 딱 정확히 동쪽에서, 동점이라고 해요. 동점에서 떴다가 이렇게 떠올랐다가 제일 높은 높이를 찍고 다시 이렇게 정확히 서점으로 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태양이 하루 중에 제일 높은 높이일 때, 춘추분일 땐 이때가 태양이 제일 높은 거죠. 이때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중고도는 태양이 하루 중에 제일 높은 고도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진날,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보면 돼요. 하진날에는 태양의 이 동에서 뜨고 서로 지는 일주운동의 경로가요. 춘추분에서 23.5도만큼 더 높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춘추분보다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지죠. 반대로 동지는 23.5도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춘추분보다 남중고도가 더 낮아져요. 이게 지금의 상황인데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변한다면 가정을 해볼게요.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23.5도보다 더 증가했어요. 지금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계절의 변화가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진 날은 더 남중고도가 23.5도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진 날 태양이 뭐 이런 식으로 일주운동하면서 더 남중고도 높아지고요. 겨울철은 더 아래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 낮아지게 돼요.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남중고도가 제일 높으니까 여름에 기온이 높은 거고 겨울에 남중고도 낮으니까 겨울에 기온이 낮은 건데 그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더 커지는 거죠. 여름 더 뜨거워지고 겨울 더 추워지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가 더 뚜렷해지면서 북반구든 남반구든 기온의 연교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전축 기울기가 증가할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전축의 기울기가 증가하면 태양의 남중고도는 여름에 안 그래도 높은데 더 높아지고 겨울에 안 그래도 낮은데 더 낮아져가지고 계절의 차이가 더 뚜렷해지고 그에 따라서 연교차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북반구와 남반구 나누지 않고 그냥 북반구든 남반구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감소한다면 요거랑 이제 반대로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는 클수록 북반구든 남반구든 연교차가 증가하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게 선생님이 아까 계절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축이 더 많이 기울어지면 계절 변화가 더 뚜렷해지니까 북반구든 남반구든 연교차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전축 기울기 변화가 문제에 나오면 좀 고마운 거야. 북반구 남반구 따질 필요 없이 기울기 클수록 연교차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되셨죠? 자,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변화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지구 외적 요인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후 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인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이란 건 지구가 태양 주변 공전하는 공전궤도가 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타원의 이심률을 말하는 거예요. 이심률이라는 거는 그 타원이 얼마나 납작한지, 납작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 지구의 공전궤도가 얼마나 납작한가를 말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이심률을 이렇게도 알아놔야 돼요. 이심률이 커지면 그냥 이 공전궤도 모양만 단순하게 납작해지는 게 아니고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차이도 커집니다. 이심률이 클수록 근일점, 원일점의 거리 차이도 커져요. 그 말은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요.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이심률이 큰 경우고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게 이심률이 작은 경우죠. 지금은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실선으로 나와 있는 공전궤도는 거의 뭐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궤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원궤도가 아니더라도 더 찌그러진 타원과 덜 찌그러진 타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의 차이도 이제 달라진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심률이 뭐 커지는 경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작아지는 경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북반구를 물어볼 수도 있고 남반구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전축 경사 방향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뭐 어떤 경우는 연교차 증가해, 어떤 경우는 감소해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냥 원리를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뭐 다른 케이스를 물어보더라도 적용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요거 연습하겠습니다. 이심률이 감소할 때 북반구의 변화를 연습을 할게요. 이심률이 감소하는 경우니까 찌그러진 모양에서 좀 덜 찌그러진 모양으로 변할 때잖아요. 그럼 여기 주어진 그림에서 점선에서 실선으로, 즉 타원에서 원으로 변할 때 우리 북반구의 변화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부터 해볼게요. 여기. 점선 궤도일 때의 근일점이죠. 자, 이때 북반구의 계절 뭘까요? 좀 시간이 필요하면 잠깐 정지하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점선 궤도일 때 이 근일점에서 북반구의 계절은 보세요. 아이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를 그리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들어와요. 적도보다 아래쪽에 많이 들어오겠네. 그 남반구가 여름인 거고 우리 북반구는 겨울인 거야.
북반구가 겨울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원궤도로, 즉 실선궤도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에 계절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여긴 역시 여전히 겨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뀐다는 건 우리 북반구가 겨울일 때 태양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겨울에 태양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으니까 겨울이 더 추워졌다는 거예요. 겨울의 기온이 감소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 원일점 일대를 볼게요. 자, 우리 점선일 때는 이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태양 복사에너지 이렇게 들어오잖아. 우리 북반구가 여름인 거야. 자, 만약에 원궤도인 실선궤도로 바뀌더라도 이때는 여름이거든요. 그럼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뀔 때 우리 여름에서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거니까 여름의 기온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겨울은 기온 감소, 여름은 기온 증가로 기온의 연교차는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20률이 감소할 때 북반구는 기온의 연교차 증가한다를 이렇게 단계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걸 물어보더라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잘 연습을 한다면.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지금 이제 북반구 말하는 거죠. 북반구 겨울에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여러분,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다른 요소들의 변화는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겨울에 타원궤도일 때는 태양과 요 정도 거리고 원궤도일 땐 요 정도 거리잖아요. 그러면 원궤도일 때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적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골라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변화를 묻는다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변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나왔던 지구 자전축 경사각 있죠. 자전축의 기울기. 그 기울기에 따라서 지구로 들어오는 전체의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겨울과 여름의 남중고도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후변화의 요인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오늘의 이제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과 기후변화의 요인들을 봤고요. 좀 내용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변화의 인간에 의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이제 대기와 해양 파트가 다 끝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구 부셔!